옛날 한양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씨 가문의 막내 도련님은 상속날 하녀 하나와 쓸모없는 나무 껍질 몇 집만 받았다더라.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하녀 한 명이 한양 최고의 상인들조차 속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나무 껍질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었다면요. 오늘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비웃음 받던 막내 도련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아직 한양의 장터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양 장안에서 이씨 상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지요. 다른 양반 가문들은 전답을 늘리고 소작인을 거느리며 살아갔지만 이씨 가문은 일찍부터 장사의 길을 택한 집안이었습니다. 비단, 종이, 약재, 포모까지 손대지 않은 장사가 없었고 송도와 평양, 개성까지 이씨 상단의 물건이 오가지 않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주, 이정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이 대감은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실제로 이정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랑채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값을 깎으러 온 상인도, 부탁을 하러 온 이웃도,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도 차별 없이 맞아주었지요. 비단 옷은 입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의 눈은 늘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도연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재능이 있어 과거를 준비하며 책 속에서 살다시피 했고, 둘째 도지는 숫자에 밝아 일찌감치 상단의 장부를 맡아 돈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윤, 이 집안의 셋째 아들은 다른 두 형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했고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다며 웃어 넘기곤 했지요. 대신 아버지를 따라 장터를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상인의 손짓, 물건을 만지는 손끝, 흥정할 때의 숨결과 눈빛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정현은 그런 막내를 유난히 곁에 두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각자의 길을 맡겼지만 막내만큼은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지요. 도윤아, 저 사람을 잘 보거라. 왜 아버님? 말은 유창한데 눈이 바쁘지 않느냐. 이익보다 도망갈 길을 먼저 찾는 눈이다. 이런 말은 형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막내에게만 했지요. 그렇게 이씨 상단은 점점 더 번창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정현 대감의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런 이씨 가문의 안채 한켠에는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하녀였습니다. 서윤은 10살 무렵 아무 연고도 없이 이씨 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만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오던 날 이정현은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채에서 쓰거라. 바깥일은 시키지 말고. 하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가주의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서유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채를 쓸고 물을 헹고 차를 내오고 마님이 부르면 언제나 단정히 두 손을 모아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안채는 늘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어지러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윤보다 2살 위였는데 서윤이 들어온 뒤로는 늘 그 아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이 마당을 쓸면 옆에서 빗자루를 들었고 장독대를 닦으면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하면 도윤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지요. 나도 심심하니 같이 하자. 주인과 하녀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남매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은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막내가 채통도 없이 하녀와 어울린다. 하지만 이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두 아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서유는 어느새 안채의 일을 모두 맡을 만큼 능숙해졌고, 도유는 아버지를 따라 본격적으로 장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유는 아버지의 이상한 습관 하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아버지가 결정을 미루는 날이면 꼭 서윤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네 눈에는 어떠하냐?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서윤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듯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물건은 조금 더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아버지는 왜 이 말없는 하녀를 이렇게 곁에 두는 걸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훗날 자신이 받게 될 상속이 바로 이 아이와 깊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도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서윤을 곁에 두었는지, 왜 집안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아이를 불렀는지 말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도윤이 15을 넘기자 아버지는 그를 본격적으로 장터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의 약재상, 개성의 상인, 한양시전의 주인들까지. 도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겉으로는 모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이익을 함께 보자. 믿고 맡겨달라. 입에서는 꿀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윤아,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냐? 도윤은 처음엔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이 많았던 사람, 흥정을 오래 했던 사람만 떠올렸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고 말은 없었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던 사람은 없었느냐. 그때마다 도윤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런 날이면 이정현은 꼭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사랑채로 들어와 차를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치 혼잣말처럼 묻곤 했지요. 서윤아, 오늘 송도에서 온 그 약재상 말이다. 내 눈에는 어떠하더냐?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은 곱지만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약재를 오래 만진 사람의 손은 저렇게 고울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거래를 미뤘고 며칠 뒤 그 약재상이 다른 상단을 속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눈은 사람을 보고 있었고 그 눈은 아버지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아버지가 서윤을 부를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살 때는 빛이 너무 고릅니다. 종이를 볼 때는 아직 속이 덜 말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눈이 바깥을 자꾸 살핍니다. 서윤의 말은 늘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려는 것은 장부도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이씨상단의 진짜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서윤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에는 안채를 정리하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다른 하녀들이 수다를 떨 때도 서유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앞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아, 오늘 장터는 어땠느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도윤은 그 대답이 좋았습니다. 괜히 더 묻고 싶어졌고 괜히 더 함께 있고 싶어졌지요. 계절이 바뀌고 두 아이는 어느새 아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15이 되었고 도유는 17이 되었습니다. 도유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의 일을 배웠고 서유는 안채의 모든 일을 혼자서도 해낼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송도에서 돌아오던 날, 대문 앞에 서윤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도련님께서 돌아오실 때쯤이라 생각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서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장갑을 벗어 서윤의 손에 씌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차가운데 왜 밖에 서 있었느냐?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이었지요. 도윤 역시 그제야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차가운 손, 붉어진 얼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왜 가슴이 그렇게 뛰는지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고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훗날 닥쳐올 상속과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19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막내 도련님이 이제 제법 상단 일에 익숙해졌다고 말했지만 형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딘가 부족해 보였지요. 맏형 도연은 여전히 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한 번 떨어지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해, 그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글만 붙들고 있었지요. 집안의 장사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여겼고 자신은 언젠가 벼슬길에 오를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 도지는 달랐습니다. 장부는 정확했고 숫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갔는지, 어느 거래가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늘 또렷했지요. 하지만 장부밖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얼굴로 웃는지, 말을 할 때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윤은 늘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글도 형만큼은 아니고 숫자도 둘째만큼 빠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형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덕만 보고 사는구나. 상단을 물려받을 제목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정현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도윤을 데리고 다녔고 형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막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는 네가 직접 물어보거라.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값이 아니라 사람 말이다. 처음에는 도윤도 어색했습니다. 상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거래를 망칠까 두렵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번의 거래를 거치면서 도윤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웃는 얼굴 뒤에 숨긴 마음도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늘 서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보통 급합니다. 손이 지나치게 깨끗한 사람은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자꾸 덮으려는 사람은 숨기는 게 있습니다. 도윤은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혼자서 그 말들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판단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중요한 결정마다 서윤에게 묻으십니까? 이정현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윤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장터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과 물건이 거짓말을 할 때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의문 하나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도윤은 서윤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고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그 침묵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듯 잠깐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주 숨을 고르셨고 장터에 나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지. 조금 쉬시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잠시 멈추는 숨결 하나하나가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사랑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요. 도윤아, 예, 아버님. 사람은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장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아직 이르십니다. 아니다. 이정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없는 뒤의 이씨 가문이다. 그날 밤 도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과 서윤의 얼굴, 그리고 형들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시지 않게 된다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형들은 과연 상단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서게 될까? 며칠 뒤 아버지는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 상속 이야기를 꺼낼 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서윤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내오고 물러나고 다시 부르면 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서윤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밤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일시 가문에는 이미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속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다가오는 시간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정현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날, 집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원들이 들락거렸고 탕약 냄새가 사랑채와 안채를 가득 채웠지만 아버지의 숨결은 점점 짧아졌지요. 형들은 여전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맏형은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둘째는 장부를 정리하며 혹시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도유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었고, 문 안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숨소리에 마음이 자꾸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그 목소리는 거의 바람처럼 약했지만 도윤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다 불렀느냐? 예, 곧 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겠다.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시간을 두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뒤 집안 어른들과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채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지요. 아버지는 침상에 반쯤 기대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 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많이 남겼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물은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각자의 몫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답, 상단, 은전, 누가 무엇을 받을지 말이지요.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예, 아버님. 너는 장남이니 남쪽의 전답 30 맞이기와 한양 시전의 포목 가게를 맡아라. 도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0 맞이기 전답이면 평생 걱정이 없었고 포목 가게는 집안에서도 손꼽히는 자산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다음은 둘째였습니다. 도지야. 예, 아버님. 너는 숫자를 다룰 줄 아니 송도의 약재 상단을 맡고 은전 500냥을 함께 가져가거라. 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또한 충분한 몫이었지요. 상단과 은전이라면 더 키울 수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방 안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시선이 모였습니다. 막내 도윤에게로 말이지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도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예, 아버님. 너에게는 하녀 서윤을 주마.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당나무 껍질 몇 짐도 함께 가져가거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지는 눈을 크게 떴고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녀 하나,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껍질이라니. 그것은 전답도 아니었고 상단도 은전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작은 몫이었지요.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막내에게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그런 시선 속에서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아버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둘째 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윤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하녀였는지, 왜 하필 나무 껍질이었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는 알겠느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오랜 시간과 믿음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아버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이제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이정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셈이군. 하녀 하나와 나무 껍질이라니 아버님도 판단이 흐려지신 게 아닐까. 웃음 섞인 말도 있었고 연민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당나무 껍질 몇 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것을 왜 제게 주신 걸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서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도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녀 하나와 나무 껍질 몇 짐이 머지않아 이씨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씨 가문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맏형 도연은 전답을 살피러 남쪽으로 내려갔고 포목 가게의 장부는 사람을 불러 맡겼습니다. 글 공부에 다시 마음을 붙이겠다고 했지요. 둘째 도지는 송도로 내려가 약재 상단을 정비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전 500냥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윤은 집 한 채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상중에는 큰 움직임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틈만 나면 아버지가 남긴 창고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당나무 껍질 몇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이걸 제게 주셨을까? 정말 아무 뜻 없는 물건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 껍질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던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지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나무 껍질, 그것이 바로 종이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태가 다 다릅니다.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말랐고 어떤 것은 물기를 너무 먹었습니다. 장인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이었습니다. 상을 마친 뒤 형들은 자연스럽게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제 각자 살림을 나누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본가를 나가라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창고에서 꺼낸 당나무 껍질 5짐. 서윤은 말없이 그 곁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녀 하나 데리고 나가서 무얼 할 수 있겠나. 종이도 못 될 껍질이니 곧 후회하겠지. 그 말들이 도윤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양 남쪽 끝자락 허름한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방 두 칸에 작은 부엌 하나.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집이었지요. 서윤아, 여기가 우리 집이다. 도윤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도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장터로 나갔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사줄 장인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래처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 장사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윤은 언제나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윤은 마당에 쌓인 껍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장사는 처음부터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껍질을 하나하나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것, 쓸 수 없는 것,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나누었지요. 이 정도면 반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한지 장인 박 씨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누구시오? 거친 손을 가진 장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씨 가문의 막내 도윤이라 합니다. 그 말에 장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하녀 하나와 나무 껍질만 받았다는 그 집안.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 어른, 이 껍질만 한 번 봐주십시오. 보자기가 풀리고 껍질이 드러났습니다. 장인은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손길을 멈췄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태가 나쁘지 않군.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품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면 쓸만한 종이는 나올 걸세.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버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잠을 편히 잤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녀 하나와 나무 껍질 몇 짐으로 시작한 삶.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도윤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처음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과 서윤의 집은 여전히 허름했고 마당에는 당나무 껍질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아래에 그릇을 받쳐 두어야 했지요.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막막하게 앉아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또렷했지요. 아침이면 도윤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한지를 쓸 곳이 어디 있는지, 어떤 집이 종이를 많이 쓰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서원, 서당, 관청 근처를 기웃거렸고 시전의 상인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한지가 필요하십니까? 질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만든 종이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거래처가 있다. 듣보잡 상단의 종이는 쓰지 않는다. 그 말들이 도윤의 가슴을 찌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서윤이 그날의 일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두 마디를 보탰지요. 오늘 만난 분 중에 눈을 끝까지 마주친 분은 계셨습니까? 종이를 오래 만져보신 분은요? 도윤은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윤은 한양시전에서 작은 거래를 하나 더 성사시켰습니다. 값은 크지 않았지만 한지를 꼼꼼히 살피던 상인이 말했습니다. 종이가 고르진 않지만 거짓은 없군. 그 한마디에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장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종이와 붓을 꺼내 놓았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는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부는 둘째 형이 더 잘하는데. 도윤이 웃으며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록해야 합니다. 도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도윤은 장부에 숫자만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어떤 표정으로 종이를 살폈는지, 말이 많았는지 적었는지까지 간단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에게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서윤의 하루도 바빠졌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물에 불리고 말리고 상한 것을 골라내고 쓸 수 있는 것만 다시 묶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늘었고 밤이면 손가락이 붓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서윤의 손을 보다가 괜히 마음이 쓰여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손은 원래 종이를 위해 있는 손입니다. 그 말이 도윤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그저 하녀의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 장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그 종이 서원에서 써보겠다고 하네. 큰 주문은 아니었지만 도윤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윤과 함께 남은 껍질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엔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서윤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등불 아래 앉아 한 장 한 장 떠올릴 종이를 떠올리며 껍질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웠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한 긴장과 따뜻함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고왔습니다. 서원에 납품한 뒤 며칠이 지나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윤 상단이지요. 이번 종이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날 받은 은전은 도윤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졌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돈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형들의 소식도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맏형은 전답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소작인들과 마찰이 잦다는 말이 들렸고, 둘째는 약재 상단에서 상인들과 자주 다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도련님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분명한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서윤아, 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느리지만 거짓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고 앞길도 아직 불안했지만 도윤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남겨준 길이며 서윤과 함께라면 끝까지 걸어볼 만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더 큰 기회와 더 큰 시련을 함께 불러오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때의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장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한 장 한 장 팔린 한지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글이 되고 기록이 되고 책이 되었습니다. 서원에서 한지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서당에서도 습자지로 쓰겠다며
소량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관청에서도 장부용 종이를 시험 삼아서 보겠다는 말이 나왔지요. 도윤은 들뜰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서윤의 얼굴도 더 자주 굳어졌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욕심낼 때가 아닙니다. 서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것, 때를 보는 눈이 바로 이런 것이란 걸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개성에서 왔다는 인삼 상인이었습니다. 말쑥한 차림의 말솜씨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안이 컸습니다. 도윤 상단에서 만드는 한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서원과 관청에서 쓴다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큰 거래를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내민 조건은 도윤이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규모였습니다. 한 번만 성사되면 지금의 살림을 단숨에 바꿀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옛 습관처럼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불렀지요. 서윤아, 오늘 온개성 상인을 어떻게 보았느냐?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해 보였습니다. 급하다니?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말과 걸음이 저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이 다른 상단들을 속이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욕심을 냈다면 지금쯤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도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혼자 힘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무렵 형들의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맏형 도현은 전답 관리에 점점 손을 놓았고 포모 가게는 주인장에게 맡긴 채 술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도지는 장부는 여전히 정확했지만 약재의 품질에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상인들의 말만 믿고 거래를 늘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피로 맺은 형제였고 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은 한 발 물러서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은 각자의 때에 배워야 합니다. 도윤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가 동시에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해진 옷차림, 피곤이 가득한 얼굴. 예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맏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네가 한지 장사로 잘 되고 있다더라. 도윤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밑에서라도 일할 수 없겠느냐. 그 말에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아, 형님들을 어찌해야 할까?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님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검수 없는 거래는 없고 장부만 믿는 장사도 없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다시 도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도현은 시전을 돌며 판매를 맡았고 도지는 장부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눈은 일이 아니라 돈을 향하고 있었고 도윤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마당에서 혼자 서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서윤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곧 드러납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도윤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용히 쌓아 올린 장사는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를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시 도윤의 곁으로 돌아온 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도현은 시전을 오가며 한지를 팔았고 도지는 예전처럼 장부를 정리하며 숫자를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씨 집안 형제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수군거렸고 도윤의 마음도 조금은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늘 겉과 속이 다른 법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미묘한 어긋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 이익이 나고 있는데 손에 쥐는 은전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도지 형님, 이번 달 수입이 이 정도가 맞습니까? 도윤이 물으면 도지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지 않느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전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도윤의 눈을 피하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괜찮았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창고에서 한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전날까지 있었던 한지 몇 뭉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창고를 살폈습니다. 하나, 둘, 셋,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창고의 한지가 줄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형님들이 시전에 가져가셨겠지.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수 없이 나간 한지라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도박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상단의 한지가 고르지 않다더라. 어디는 찢어지고 어디는 번졌다고 하더군.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종이는 절대 서윤의 손을 거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최근에 검수 없이 나간 한지가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과 도지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수까지 기다리다간 거래를 놓칠 것 같았다. 그래서 형님 마음대로 가져가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지는 급히 말을 보댔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형이다. 조금 먼저 가져간 것뿐이다. 그 순간 도윤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것 말이지요. 며칠 뒤 그 일이 드러났습니다. 성균관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윤 상단의 주인이 누구시오?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입니다. 관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납품받은 한지 중에 불량이 다수 섞여 있네. 찢어진 종이, 번진 먹자국, 덜 말라
곰팡이가 핀 흔적까지. 도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서윤이 검수하지 않은 한지였습니다. 이런 종이를 쓰고 어찌 책을 찍으란 말인가. 이번 일로 도윤 상단과의 거래는 중단하겠네. 말은 차가웠고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성균관에서 끊겼다는 말은 관청과 서원, 시전까지 퍼져나갔지요. 도윤 상단, 믿을 수 없다더라. 처음엔 괜찮다더니 결국 이 모양이군. 하루아침에 주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마당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우리가 경솔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이미 깨진 신뢰가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가 늘 하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차를 내어놓고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한 걸까? 서윤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습니다.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책임은 도련님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들을 탓할 수도 있었고 모든 일을 떠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스스로 성균관과 시전을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느낌이었지요. 그때 서윤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도련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또렷했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이시상단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자신과 서윤을 더 단단히 묶어줄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모든 거래가 끊긴 뒤 집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장부를 넘기던 소리도, 한지를 나르던 숨소리도 사라졌지요. 마당에는 바람만 불었고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균관 관리의 차가운 눈빛이었고 그 다음은 형들의 고개 숙인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하던 부름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드셔야 합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셔도 가슴 한쪽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지요. 서윤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라니, 우릴 믿어주던 사람은 모두 떠났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난 것은 거래처이지 도련님의 정직함은 아닙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관청 한지 공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종이를 고르는 눈이
누구보다 정확하신 분이셨습니다. 관청에 들어가는 종이는 모두 아버지 손을 거쳤지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량한 지가 관청에 들어갔고 그 책임을 아버지께서 지게 되셨습니다. 서윤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방에서 쫓겨나셨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는 그때 10살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이씨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안채로 들이신 것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서윤을 특별히 아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형님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셨을 때 소녀는 알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아, 예,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은 등을 돌리지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서윤이 당나무 껍질을 고르던 그 조용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박장인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박장인은 도윤을 보자마자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소문을 들었네. 도윤은 말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장인 어른의 종이로 이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장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 어른, 이번에는 소녀가 직접 모든 종이를 검수하겠습니다. 박장인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도 한지 장인이셨습니다. 불량한 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 말에 박 장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장의 불량품도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 장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네. 이번이 마지막이네. 그날 도윤은 다시 작은 불씨를 얻었습니다. 아직 거래는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너는 내 곁에 남아 있겠느냐?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정직함을 버리지 않는 한 소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그의 곁에는 사람을 보는 눈과 사람을 믿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씨앗이라는 것을 도윤은 이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히 붙잡은 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집에는 여전히 주문이 없었고 한때 북적이던 마당은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종이를 살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둘 다 더 말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기척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지요. 박 장인의 공방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뒤 도윤은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았고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서윤은 말없이 한 장 한 장을 살폈습니다. 빛에 비추고 손으로 문질러 보고 냄새를 맡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종이는 쌓이면 쌓일수록 도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한 장이 신뢰를 망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도현과 도진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도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너의 신뢰를 망가뜨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요. 형님들,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들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두 형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름으로, 형님들 책임으로 바닥부터 시작하십시오. 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도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겠다. 그날 이후 형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현은 시전에서 집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던 그가 땀에 젖은 옷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작은 포목점에서 장부 정리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표정과 말투, 물건을 고르는 눈을 하나하나 배워갔지요. 그 모습을 도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장사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소량의 주문이 다시 들어왔고 서원한 곳에서 시험 삼아 종이를 써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직접 모든 종이를 검수했습니다. 밤을 새우기도 했고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도 문제없이 나가야 합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달을 보고 있었지요. 서윤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정직함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서윤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도 좋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도윤에게는 그 어떤 약속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신뢰는 아주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상단의 종이가 전보다 좋아졌다더라. 한 번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더군. 그 말들이 장터에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 올렸고 서윤은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느새 마당에는 다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창고에는 새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장사는 거짓 없이 시작했고 사람 위에 세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함께 걸어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눈이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지요. 사람을 믿는 마음, 정직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당나무 껍질은 종이가 되었고 종이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이런 옛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한지 위에 천천히 이야기를 올려가겠습니다. 한지 위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